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길동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을 좀 쌓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학습지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두고 그 링크를 설명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미리 내려받으시고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작가인 허균과 그리고 그 허균이 쓴 글인 유제론, 그리고 호민론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홍길동전을 본격적으로 배울 때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허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전의 작자 허균은 조선시대 최대의 기피 인물이었다. 기피 인물이었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피하는 인물, 싫어하는 인물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허균을 접하고 또 홍길동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허균의 문집 어디에도 홍길동전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없어 작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 오타가 있네요.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조선 중기의 학자 이식은 택당집에서 허균이 홍길동전의 작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대요.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에 뭔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기의 학자 이식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허균이 썼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근거, 허균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전이 허균이 썼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소설의 시대 배경, 내용 속에 나타난 인재 등용의 필요성과 호민 사상이 허균이 쓴 유제론과 호민론에서 제시한 사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즉, 소설의 시대 배경, 내용 속에 나타난 인재 등용의 필요성, 호민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허균이 제시했던 관점과 거의 일치한대요. 이걸 봤을 때 홍길동전은 허균이 썼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홍길동전의 배경은 1613년 은상을 살해하고 거사 자금을 확보하려 한 7명의 서얼에게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칠서 지옥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만큼 능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서얼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 그들이 신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개혁적인 움직임을 가졌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지향적인, 개혁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상가 허균이 주목하고 그것을 이 소설의 지필로 연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나중에 허균은요, 백성을 선동하고 궁궐의 흉서를 투서한 혐의를 받아서 결국은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요.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개방적인 학문 성향을 지닌 허균이 평소에 주장해온 능력 본위의 인재 등용 사상은 홍길동전에서 잘 살아남게 됐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서얼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타파가 돼요. 다만 너무 앞서갔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양반들이 봤을 때는 탐탁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허균은 굉장히 좀 공공의 적처럼 많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길동전을 스스로 썼다고 밝히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저만의 어떤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허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유제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균이 쓴 유제론이라고 하는 글은 비문학 제재의 성격의 글을 다룰 때 있어서 문제로도 출제되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10분 정도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서 이 부분 있죠. 제가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구조도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10분 시작. 네, 다 읽고 한번 여기 체크해 봤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제 들으면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유제론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서의 유자는요, 우리가 유물, 유적처럼 뭔가를 남긴다 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는 인재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면 돼요.
즉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논의하다, 생각을 밝히다라고 하는 글에서 유재라고 하면 인재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논하다 또는 뭐 인재를 얻는 것에 대해서 논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겠죠. 한번 봅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죠. 자신의 입장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하면 보통 임금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임금은 아닌 정치를 하는 뭐 정치가, 정치인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런 존재에게는 재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능도 없이 높은 간직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그럼 여기서의 인재는 바로 정치인이겠죠. 그래 흐름상 이런 정치인, 재능이 있는 정치인 이런 존재를 내는 건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한 시대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여기서의 사람은 인재겠죠. 흐름상. 사람을 낼 때는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즉 인재를 낼 때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핵심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인재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거고요. 인재라고 하는 존재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 하늘이 낸 존재예요. 하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을 봤을 때 이 인간이 높은 신분인지 낮은 신분인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막 개미떼를 봐. 근데 그 개미가 얘가 뭐 일 잘하는 개미인지 능력이 있는 개미인지 능력이 없는 개미인지 우린 모르죠. 그냥 다 똑같이 우리 눈에는 개미인 것처럼 하늘의 입장에서도 인간은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인재의 어떤 재능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이 인간이 나눈 귀천, 귀하고 천한 어떤 신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재로서의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글쓴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뭐 천한 신분이어도 인재로서 재능이 있는 존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고 인재를 뽑을 때 덜어는 초야에서도 구하고 그러니까 도심지나 아니면은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 그런 뭐 기관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어디 시골 같은 데 있더라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항복한 오랑캐 장수에서도 뽑았대요. 그러니까 적인데도 거기서 뽑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덜어는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창고지기를 등용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어도 재능이 있다면 등용을 했던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존재겠어요? 천한 신분인데도 등용됐던 이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대요. 그러니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등용했을 때 그들의 재능을 펼치면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고 정치적인 업적이 날로 융성케 된 건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라고 글쓴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같이 엄청 큰 나라도 인재를 혹시나 빠뜨릴까? 왜냐하면 그 인재가 초야 같은 데 묻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혹시나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대요. 잠자리에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막 탄식하면서 인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한번 여기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재라는 존재는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 하늘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내려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신분이나 귀천이나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등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자리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등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신분 대신에 뭐 출신이라고 써도 되겠죠. 또는 귀천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등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입장이고 그것을 뭐 중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어찌하여 숲속과 연못가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초야랑 비슷한 말이죠. 숲속과 연못가. 그러니까 인재가 있는지 발견하기 어려운 굉장히 궁벽진 곳일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여기서의 큰 보배라는 건 재능이겠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재로서의 재능. 그걸 품고 있어도 팔지 못하는 자. 왜냐하면 어디 막 구석에 있거나 하면은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용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등용되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괄찬 인재가, 능력 있는 인재가 하급 구시라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끝내 포부를 펴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탄식, 안타까움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재가 천한 신분에도 존재하고 어디 그냥 초야에 묻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내 그 포부를 펼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인재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현실 인식이에요. 인재가 있더라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다 거두어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발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재 등용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재를 뽑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천한 신분이나 이런 데도 다 묻혀 있을 수 있어서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재 등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은 데다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좁죠. 그 인재가 드물게 나서 얘부터 걱정거리였다. 뭐 인재가 드문지 아니면 많은지는 뭐 허균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글의 관점에선 그러해요. 더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 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도 인재라고 하는 것을 등용하고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땅덩이도 좁고 인재도 적어.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더더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좁아졌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분이 천하거나 아니면 뭐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등용을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시대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자면요. 고려 시대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얼이라든지 뭐 좀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가게끔 아예 막 유리천장 만들어 놓고 장벽을 만드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성리학, 유교 질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성리학적인 그런 명분론에 휩싸이게 돼요. 성리학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뭐 명분이라고 하면 이름에 걸맞은 어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임금이면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라는 거예요. 모모답게라는 말이 좀 좋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할에 한정 짓는 거거든요. 임금은 임금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딱 임금에게만 있고 그 양반으로서 양반이 해야 되는 일은 노동이나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고 백성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뭐 그들에게 뭐 좋을 만한 정책을 만들고 토의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이 양반들이 그런 정치를 널리 이롭게 해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노동하고 일하고 그 생산물을 양반에게 바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다 수직적인 질서하에 각각의 역할을 나눠놓고 그 역할 사이사이 경계를 넘나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낮은 신분의 경우는 과거도 볼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정실소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거나 그런 서얼의 출신이라면 인재 등용의 길로 나아가지 못해요. 즉 여기서도 보면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명망 있는 집 자식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 이런 선비의 경우는 명망 있는 집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는 높은 지위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등용되지 못하고 과거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거에 합격해야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과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진짜 하급 말단 관리직만 했어야 됐거든요. 높은 지위 얻지 못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니까 재상 자리에도 오르지 못하는 신분의 한계에 부딪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글쓴이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걸 명문의 집과 과거로서만 제한하면 이제 못 보게 되는, 능력이 있어도 과거를 못 보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인재가 그냥 초야에 묻혀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가 늘 모자라서 걱정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오른쪽 부분을 채워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굉장히 드물다는 문제가 있죠. 인재가 드문데 게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까지 좁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쓸 자리도 지금 좁아졌죠? 뭔가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인재가 모자랍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재를 등용할 때 신분, 명망 있는 집의 자손이냐 그렇지 않으냐 같은 신분이나 뭐 출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이죠. 귀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고 인재도 부족한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따라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라 라는 이야기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다 정리하고 뒷부분 내용도 볼게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관점은 인재를 등용할 때 신분이라든지 뭐 출신 성분이라든지 귀하고 천하다든지 하는 것에 차별을 두지 말고 모 있는 자, 앞에서 하늘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겐 재능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자 또는 능력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능력이 있는 자를 두루 등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막 굉장한 천민이나 이런 존재도 다 등용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까지는 아니고 특정한 부분에 한정지어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누군가를 등용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동서고금에 동양, 서양, 옛날, 오늘날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얼, 서자 이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서자, 서얼이라고 해서 등용을 안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만 천한 신분이라 하여 서얼의 경우를 등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2번 시집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2번 시집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아니죠. 여자죠.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이 뭐 죽거나 뭐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거나 뭐 이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그냥 혼자 수절하고 살아야 되는데 재혼을 해. 그렇게 되는 경우 재혼하고 낳은 자식이나 뭐 재혼한 엄마의 자식은 벼슬길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낙 여인은 일부 종사해야 되거든요. 한 지아비만 끝까지 섬겨야 되죠. 남편이 첩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약간 좀 불평등한 사회였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 했을 때 여기서의 천한 어미라고 하면 뭐 첩이라든지 종이고 이들이 이제 뭐 양반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서얼이나 뭐 서자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다 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좀 보여줍니다. 조망만 하고 굉장히 작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죠.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두려워해도 더러 나란 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어있는 인재들이 모조리 다 찾아서 써도 나란 일 제대로 안 될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인재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이 우리나라엔 인재 없어. 그러니까 눈을 다 가려버리고 서울 출신의 인재는 다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탄식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게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북쪽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그럼 엉뚱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황당한 일이다라는 게 글쓴이의 관점이고 다른 나라에서 알면 비웃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서얼이라고 하는 존재, 신분이 좀 낮다고 하는 존재여도 능력이 있다면 등용하자라는 관점을 보여주죠. 한낱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온유월에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 그러니까 그 어미의 자식들이죠. 서얼들, 이들과 원한에 찬 호러미, 당연히 엄마도 같이 있겠죠. 이들이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실제 반은 아니겠지만 이 글쓴이가 봤을 땐 꽤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오기는 어려우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글쓴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어진 인재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다. 그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다면, 즉 서얼을 차별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나온 자들을 차별했다면 범중엄이 재상 때에 이룬 공업이 없었을 것이요. 진간과 반양기는 고된 신하라 하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거며 사마양저 위청과 같은 장수와 왕부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이제 인재를 비교적 두루 등용했던 중국 사람들일 텐데 다 서얼 출신이거나 굉장히 신분이 낮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 나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차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지적을 계속해요. 자, 마지막 단락.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얘들아, 인재를 내려주니 인재 써라 라고 했는데 저 인재는 서얼이라서 안 돼. 뭐 신분이 미천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건 하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늘 입장에선 인재 내려줬는데도 써먹지 못하면서 뭘 하고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이게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숨어있는 인재, 보잘것없는 집안의 인재도 다 두루 쓰자.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자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라의 명맥을 훌륭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재들도 다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 쓰면 나라가 더 잘 굴러갈 거다. 라고 하는 나름의 조언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서얼과 같은 이들을 차별하지 말자.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제론이라고 하는 글은 능력이 있는 자라면 신분이 미천해도 등용하자. 라고 하는 게 주된 주제고요. 그 중에서도 누구를 조금 더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했냐면 서얼들을 얘기했죠. 서얼은 서자라고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는 하는데 이제 서라고 하는 건 양인, 엄마가 좀 양반이거나 뭐 조금 괜찮은 신분의 그런 어머니를 둔 그런 자는 이제 뭐 서자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얼의 경우는 엄마 자체가 첩이거나 좀 천인, 신분이 좀 낮다 하면 얼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서자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얼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뭐 서얼이냐 서자냐 크게 구별하지는 않고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서얼이란 말을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서자랑 헷갈릴까봐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서얼에 대한 차별이 고려시대에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서 주자학을 신봉하고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어떤 귀천의식, 계급사상 이런 게 심화가 되면서 서얼 출신인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도 호부호형, 아버지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또 재산 상속권도 부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불우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관직 등용에서도 높은 관직까지 못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허균이 봤을 땐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본 거예요. 허균의 스승이 이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달이라고 하는 스승이 서자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진 스승인데 신분의 어떤 한계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깜도 안 되는 이들이 막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데도 우리 스승은 그냥 우리 집 가정교사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얼, 서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허균의 관심사가 나중에 홍길동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허균의 사상이 잘 드러난 글인 호민론이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이 호민론이라고 하는 글도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10분 정도 시간을 재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도식을 연필 같은 걸로 채워가면서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요.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럼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호민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천하의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핵심어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죠. 홍수나 화재, 호랑이 표범보다도 훨씬 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해. 글쓴이가 봤을 땐. 하지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유재론도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 호민론도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경계를 하는 의미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면서 모질게 부려먹어요. 왜 그러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뒷부분에서 줍니다. 대저 이루어진 것만을 함께 즐거워하느라 항상 눈앞의 일들에 얽매이고 그냥 따라서 법이나 지키면서 윗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란 항민이다. 항민에서 항자가 항상 항자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백성으로 지내면서 그냥 현실 자체를 백성으로서 그냥 다 감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 그냥 기존에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살면서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해도 그냥 당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윗사람이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얘네는 그냥 그것 자체를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더라. 이런 항민이 많으면 윗사람들은 당연히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민이란 두렵지 않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질게 빼앗겨서 살이 벗겨지고 뼈골이 부서지며 막 온갖 수탈을 당하고 괴롭게 지내는 백성의 모습이네요. 집안의 수입과 땅의 소출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 이 한없는 요구는 윗사람들이 하는 요구겠죠. 이 요구에 다 자기 걸 제공하느라 씨름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들의 윗사람의 탓, 원망하기만 하고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 존재는 원민이라고 한대요. 비록 원망은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쁜 놈들 하면서 막 그걸 세제를 막 뒤바꾸려고 으쌰으쌰해서 막 힘을 규합하고 막 이러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민이라는 존재도 결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를 뭐 뒤에서 조금 원망하고 탓하지만 우리를 막 진짜 막 끌어내리고 이런 행동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천하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백성이지만 두렵지 않은 백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항민과 원민이죠. 이들에게는 현실을 뒤바꿀 현실 개혁 의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취를 푸죽간 속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금 뭐 따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지간을 흘겨보다가 하늘과 땅 여기저기를 다 막 흘겨보고 기회를 노리다가 혹시라도 시대적인 변고나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자신들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기서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소원이 뭐겠어요? 이 지긋지긋하고 막 괴로운 현실을 뒤바꾸는 거겠죠? 그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호민이다. 그런데 이 호민이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민, 항민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백성. 이게 바로 호민인 거죠. 호민론이 제목이었죠.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인데 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즉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호민은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뭔가 잘못됐다. 그런 틈이 있다면 일의 형세가 편승, 내가 거기에 올라탈 만한가?
내가 기꺼이 뛰어들었을 때 현실을 변화시킬 만한가? 라는 기회를 노리다가 막 팔을 휘둘러 이야 하면서 막 이리 와 하면서 밭두렁 위에서 한 차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 이 소리라는 것은 이건 잘못됐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막 컴온 각성해. 막 이런 뭐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 저들 원민이라는 자들이 소리만 듣고도 모여든대요. 모의하지 않고 미리 충분히 생각하거나 뭐 의견을 뭐 수렴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함께 외쳐대면서 뜻을 합치는 거죠. 그리고 저들 항민이라는 자들도 역시 살아갈 길을 찾느라 호미, 고무래, 창자루, 노동하면서 썼던 도구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무도한 놈들을 쳐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무도한 놈들 누굴까요?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윗사람들, 정치하는 자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호민의 무서운 점은 그냥 가만히 현실에 그냥 숨죽이고 있던 원민과 항민까지도 이 현실 개혁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민, 원민까지 개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호민이다. 그래서 기존에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이 무도한 놈들, 이러한 놈들을 다 쳐 죽인다. 오, 이거 지금 막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땐 좀 오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은 같은 양반네인 허균이 이렇게 나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허균이 더 미울 수도 있어요. 계속 보면 진나라가 멸망한 것은 진승오광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도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죠. 황건적의 난 들어봤죠.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와 황소의 난도 들어봤을 거예요. 틈을 타고 일어섰대요. 그러면서 다 멸망을 하거나 막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지죠. 이들 누군지 우리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누구겠어요? 호민이겠죠. 정확히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인 맥락 몰라도 돼요. 이건 호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아 그런 존재들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중국의 사례인데 이런 일이 만약에 조선 땅에 벌어지면은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양반들의 어떤 힘이 다 무너지고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기존의 양반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틈을 타고 일어섰는데 마침내 그것 때문에 인민과 나라가 멸망하고야 말았다. 중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극악무도한 난이 일어나고 뭐 황소의 난을 일으킨 자 또는 뭐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이거 다 그럴만했어. 백성을 괴롭혀서 자기 배만 채우던 죄가거든. 이거 누가 괴롭히고 자기 배 채운 거예요? 양반들, 있는 자들, 기득권들이잖아요. 니들 잘못이야. 있는 자들이 횡포를 부린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한 원인은 호민 때문이 아니에요. 멸망의 원인은 뭐 호민이 조금 원인 나름의 뭐 1%도 뭐 멸망 원인을 제공 안 한 건 아니지만 멸망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정치죠. 정치를 윗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호민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틈을 편승하고 기회를 노려서 나라가 뭐 멸망하거나 한 거지만 그것은 호민들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호민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대저 하늘이 사목을 세운 건 임금을 세운 것은 양민,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함이고 한 사람이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뜨고 메워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 같은 이 욕심, 이거 계속 채워나가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 욕심, 이걸 채우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탐관오리 같은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유제론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하늘이 어떤 임금이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낸 것은 그 시대의 쓰임을 위한 거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한 거지 특정한 이들의 관리자들의 욕심을 채우게 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호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들 진나라나 한나라에 뭐 화란 어떤 뭐 큰 화가 생기고 난리가 생긴 건 당연한 결과지 불행한 결과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사례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죠. 중국의 사례는 뭐였냐면 호민들이 나타나는 사례였어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는 호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얘기겠죠. 왜냐하면 땅이 좁고 험준하여 인민, 사람들 자체도 좀 적고 백성은 또 나약하고 좀 착해. 그래서 막 여기에 막 반기 드는 이도 잘 없어. 게다가 기절이나 협기가 좀 잘 없죠.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도 큰 인물이나 뛰어나게 재능 있는 사람이 나와 세상에 쓰이는 수도 없었지만 유제론의 관점과 또 닮아있죠. 거기서도 우리나라엔 인재가 적다라고 했는데 호민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가 잘 없어. 그래서 난리를 당해도 호민이나 뭐 살아온 군졸들이 나타나서 막 날뛰면서 이 현실 잘못됐어 하고 막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던 자들이 호민을 얘기하는 걸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이 부리는 자들, 윗사람들, 권력자들의 입장에선 다행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호민에 의해서 멸망하고 뒤집어 엎어진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고려 때와는 같지 않다. 고려 때도 호민이 일어나지 않았고 호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 이제 일단은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와는 같지 않아. 아직까지는 호민이 없었고 고려 때도 없었고 그거는 동일하지만 뭔가 약간은 달라지는 문제인식을 좀 보여줘요. 지금의 시대는 고려 때와 같지 않다. 고려 시대는 백성에게 부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좀 한정되어 있었고 산림과 천택,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상업은 자유롭게 통행되었고 공인에게서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수입을 헤아려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나라에는 여분을 저축해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에 약간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혹시나 뭐 전쟁이라든지 뭐 화가 생긴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나라에 생기더라도 갑자기 우리나라 지금 살기 어려워 문제가 생겼어 세금 더 걷어야 돼 하면서 부세를 증가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는 말기까지 와서도 삼공이라고 해서 뭐 조정에 인재가 없는 것, 창고가 빈 것, 전야가 황폐한 것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걱정하면서 뭔가를 대책을 세웠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의 조선은 그렇지 않아. 고려 시대와는 달리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고려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고려와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려에서는 이것저것 좀 백성의 마음을 아우러 주거나 보듬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호민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변변치 못한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서 나라 살림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막 제사 지내거나 뭐 하는 귀신을 섬기고 윗사람의 받드는 범절만은 중국과 동등하게 하고 있다. 돈도 없으면서 일단 백성부터 살펴야 되는데 성리학적인 뭐 약간 좀 도덕관념이나 유교 질서 이런 것을 겉으로 유지하는 형식적인 차원만 좀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5푼이라면 관청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1푼밖에 없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샥 가지고 가는 그런 이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을의 관청에는 남은 저축, 예비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돈 없으면은 세금도 2번을 부과하기도 하고 고을 수령들은 그걸 빙자해서 세금 어쩔 수 없이 걷어야 돼 하면서 막 마구마구 거두어 들여서 수령들만 배가 불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나쁜 행동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위기 상황이야. 현재의 위기, 문제 상황을 보여주죠.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윗사람들이 잘 못하고 백성들이 못 살게 굴면 호민이 일어날 수 있다. 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지금의 우리 조선시대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하니까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이 고려 말엽보다도 심해. 고려 말이며 고려 왕조가 멸망해가던 그런 시기니까 아무래도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그때보다도 지금 조선시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땐 조선 후기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사람 하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태평스러운 듯 두려워할 줄 몰라. 누굴 두려워할 줄 몰라요? 백성을. 천하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게 호민도 없었고 원민이나 항민만 있었으니까 그 시기가 고려 때부터 쭉 길게 이어지다 보니 윗사람들이 좀 겁을 상실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호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뭐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에 불행스럽게도 견훤이나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선생님 저 역사적으로 좀 얄팍한 지식이 있어서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맥락상 호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씨름하고 원망하던 백성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항민이나 원민이겠죠. 앞서서 나왔던 내용에 호민은 항민과 원민까지도 다 규합하고 끌어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며,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를 뒤엎는 어떤 개혁의 움직임이 생기겠죠. 기주, 양주, 육합의 변란은 발을 제겨 딛고서 기다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백성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형세, 즉 백성들이 화가 나고 우리가 제대로 정치 못하면 뭔가 변란을 일으키고 개혁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개혁이겠죠. 이걸 명확히 알아서 전철, 앞선 발자국 뭐 이런 건데요. 전철이라고 하면 앞서서 했던 잘못들. 그게 뭐겠어요? 백성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수탈했던 거죠. 이걸 고쳐나간다면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개혁지향적이고 개혁사상가로서 살다가 투쟁하다가 결국은 불우하게 삶을 마감했지만요. 자기도 어느 정도는 그 기득권자로서 좀 그냥 이거 웬만하면 개혁적인 움직임을 내가 보이고, 그래서 다른 양반들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부분에 좀 일찍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굳이 개혁사상가로서 진짜 막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꿈꾸는 국가를 이 조선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유제론이나 호민론은 사실은 진짜 이 개혁 지향가로서 지금 문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관리들, 뭐 양반들 이런 존재들에게 좀 각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진짜 처절한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홍길동전을 읽을 때 내가 좀 더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지를 이렇게 유제론이나 호민론 읽었던 걸 바탕으로 먼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 지금 채우지 않았던 것 부분만 채우고 내용을 정리할게요. 천하에 두려워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항민이나 원민 같은 존재들은 있는데 호민이 잘 없어. 그런데 호민이라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야.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숨지기고 있던 항민이나 원민까지도 이 개혁에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윗사람들이 제공하면 안 돼.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윗사람이 백성을 계속 괴롭힌다면 호민이 막 손을 휘두르면서 일로 와! 이러면서 원민과 항민 일로 와! 하고 다 힘을 합쳐서 이 현실을 개혁시키는 건 당연해. 이건 잘못이 아니야. 윗사람의 잘못인 거지 호민의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과 달라서 호민도 없고 좀 사람들이 착해. 그러다 보니까 호민들의 반란도 없었어. 그리고 이전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말기까지 가도 좀 나라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을 좀 아우르려고 하는 시도도 했어. 하지만 지금의 조선은 좀 달라. 백성들이 굉장히 시름과 원망이 크게 정점에 이제 치달았어 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백성의 시름, 원망 이런 게 그게 달한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는 호민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너무나 불행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 개혁을 일으키거나 난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계하죠. 개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혁 대신에 뭐 난리, 뭐 난, 이렇게 변란 이런 말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은 백성을 좀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윗사람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게 글쓴이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홍길동전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꼼꼼히 살피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작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